안녕하세요. 저는 맨 마지막 시간에 강의가 배정돼서 대부분 집에 가시고 없으실 줄 알았는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현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응용행동분석 트랙에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는 김민영 ABA 연구소에서 ABA로 아동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동행동이나 자기자극행동의 효과가 검증된 치료 방법들이나 중재 방법들을 위주로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감각 자극 이 행동에 대해서 접근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ABA 방법에 근거해서 효과가 검증된 중재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네. 제가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다룰 내용은 감각 추구 행동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감각 추구의 원인을 감각 추구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효과가 검증된 방법으로 대체 행동 지도하기, 경쟁 반응이나 경쟁 자극 찾기, 다음에 RIRD 기법이라고 해서 이 자기 자극 행동하는 거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도록 반응을 제지하고 그 다음 다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RIRD 반응 방해,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행동 차별 강화,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각 추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감각 추구 행동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에게도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이고요. 성인들에게도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다리 떨거나 이렇게 까딱까딱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보풀하기를 뜯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저희 남편이 그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쩍쩍 그만 뜯기는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각자가 인식하던지 인식하지 못하던지 성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추구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감각 추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각장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감각적으로 어떤 차단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감각 추구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쳐 보거나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몸을 흔드는 이런 행동들을 보거든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졸고 있나? 그러면 졸지는 않는데 이런 행동들, 좀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시각장애, 청각장애처럼 감각장애 학생들도 감각 추구 행동이 보이고,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도 감각 추구 행동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 커뮤니티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카페 이런 글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 감각 추구 행동이 보여요. 자폐인가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폐뿐만이 아니라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발달 지연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감각 추구 행동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 추구 행동이 자폐 아동들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구를 분석해 보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청각 관련된 감각 자극 행동이 조금 많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리를 더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귀를 막는 행동, 귀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 이런 청각과 관련된 행동은 자폐성 장애 아동들에게 압도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지적장애나 다른 발달장애 친구들보다 청각적으로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청각을 막는 거, 청각을 추구하는 거, 이런 행동들이 다른 장애 영역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각추구나 상동행동은 뭔가 어떤 감각을 지금 저기 뭐 이렇게 프로젝터 빛이 막 너무 현란해갖고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데 어떤 감각을 이렇게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영어로는 스테레오티피라고 하는데 감각추구 상동행동의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아이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자해행동 등의 행동이 보이면은 감각추구는 사실 중요한 문제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 자해, 폭력적이고 뭐 분노 발작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그런 문제행동이 있다면 요거 먼저 중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잡혔고 별 큰 공격적이거나 자해의 문제행동은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감각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다면은 이제 우리가 감각추구의 중재를 들어가야겠죠. 감각추구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 습득을 너무 방해해요. 혼자 놀 때만 아이들이 감각추구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저희 센터에도 감각추구를 안 하는 아동이 한 명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이나 놀 때 뭐 이렇게 자석을 돌리거나 뭐 뱅글뱅글 돌거나 이런 행동은 괜찮은데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시키거나 뭐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활동이 안 되는 아동들, 그래서 학습 진도가 뭐 진행을 나갈 수가 없는 아동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술 습득을 너무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동의 성장을 위해서 감각추구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어머니들이 사회적으로 오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데리고 탔을 때 아이가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으악 소리 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기술이나 언어 기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데리고 다니고 어디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관심이 집중되고,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훨씬 더 장애도 심각해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뭐 이게 분노 발작 가끔씩 일어나는 것보다 자주자주 보이는 감각추구 행동에 어머니들이 되게 못 견뎌 한다는 거를 제가 수년에 걸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너무 꼴보기 싫어요.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돼요, 저거. 공부할 때 안 하게 하고 뭐 쉬는 시간에 하는 건 하지만 어머니들은 얘가 공부할 거 다 하고 쉬는 시간에 이거 해도 딱 이 순간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네, 뭔가 노는 게 이런 이 사회적 오명 효과 때문에 이제 감각추구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는 뭐가 있냐면 2세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하고 발달 지연이나 자폐가 있는 아동들의 감각추구 행동을 분석해 본 연구가 있는데 2세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이나 자폐나 뭐 지적장애나 다 감각추구 활동이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다 뭐 딸랑이 빨고 장난감 밀고 줄 세우고 장애가 있건 없건 다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데 2세 이후가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특징은 감각 자극,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감각 자극을 조금 줄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오면 거기에서 얻는 감각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데 2세 이후가 지나가면 자폐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자극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더 이제 뭐 놀이나 감각 추구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 추구는 그럼 얘들이 도대체 왜 하는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결과를 보면 일단은 얘네들이 계속 정상 범주에 발달하는 아동들에 비해서 안 하는 감각 추구 행동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감각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재밌는 건 빈곤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게
게 아니라 얘가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저도 평상시에 이런 데서 노래 잘 안 하는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콧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이제 뭔가 정막을 깨기 위해서 혹은 TV를 반드시 켜야 되거나 뭔가 감각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임이 되거나 아니면 저는 또 많이 경험한 게 어머니들이나 이제 부모님이 산후 우울증을 겪을 때 아동들 굉장히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뭐 그것 때문에 자폐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혼자 놓여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자기자극 행동의 빈도가 조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빈곤한 환경, 그러니까 자극이 조금 빈곤한 환경이나 아니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이나 아동들에게 자기자극 행동이 압도적으로 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ABA에서 응용행동 분석에서 보는 주된 기능은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습됐다는 건 뭐냐면 누가 가르쳐줘서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해봤더니 좋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분석에서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먹고 마시고 숨 쉬고 뭐 이렇게 뜨거운 거 피하고 요런 거 반사 반응이 아닌 다른 모든 행동들은 학습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극은 정말 생존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고 재밌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ABA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얘네들이 뭘 얻는지 기능을 분석해 본 연구들이 있는데요. 자동적 강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 강화, 혼자 놀 때 혹은 특정 자극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거 가지고 놀면서 혹은 뭐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쁨을 얻는 거죠. 뭔가 즐거운 게 있으니까 하는 거. 그래서 자동적 강화의 기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강력한 거는 회피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냥 가지고 놀다가 자기 자극 행동 뭐 불빛도 보고 타요버스 다음에 타요에 나오는 기차 있잖아요. 그 노래 막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애들이 너무 막 그거 뭐 엄청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그 자극 자체가 좋아서 계속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습도 해야 되고 성인들에 의해서 과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회피 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자 색칠하자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또 왜 또 손을 올려 색칠하라는데 이러면서 과제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안 시켜. 그거 혼내니라고 과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 이 감각 추구 행동을 하는 경우에 가장 기능이 많은 거는 자동적 강화와 회피예요. 그래서 요거 회피 같은 경우에는 한 5, 6세 이후에 조금 크고 지속적으로 뭐 치료 경험이 누적된 아동들이 이제 나 이제 알 만큼 알아. 선생님이랑 앉아서 놀자 그러면 그러죠. 네가 논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시킬 거 알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회피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레파토리를 다 돌려보다가 침을 뱉거나 침을 바닥에 다 바르거나 그러면 치료사들이 엄청 고민하거든요. 이거를 닦아 마라. 그죠? 그러면서 치료의 맥이 팍팍팍팍 끊겨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그거를 여러 번 이 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센터에 다 치료사한테 침 뱉었더니 맥이 끊기고 그럼 과제 회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능도 굉장히 강력해요. 관심 끌기 기능은 그닥 많지 않아요. 자동적 강화나 회피 행동의 기능이 가장 많고 가장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건 복합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이렇게 흔드는 행동으로 혼자 놀 때도 흔들고 시킬 때도 흔들고 엄마 옆에서 관심 끌기 위해서도 흔들고 그러면은 이제 치료사나 부모가 얘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굉장히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 정도 복합적인 기능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미궁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보면은
과제 치료실이나 학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시작한다 그러면 회피 기능이 강한 거고, 이제 이런 자동적 강화의 기능이 강한 아동들은 치료할 때나 교육을 받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배신당하는 느낌을 받는 게, 오늘은 1시간 동안 자기 자극 행동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상담할 때 옆에서 그렇게 해요.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가 시켰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심심할 틈은 없잖아요. 좋아서 심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키니까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이거 할 시간이 없어서 했다가, 자 이제 공부 끝, 엄마랑 이야기하는 동안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댐 터지듯이 막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는 대부분 엄마랑 교사가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는 혼자 있을 때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 강화 기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때 이제 행동 분석가들도 관심 끌기 기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연구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자기 자극인 경우가 이제 훨씬 많아요. 통계적으로 심심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 강화, 내가 나를 조금 그런 행동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거죠. 감각주고 행동의 종류는 이제 조금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계속 다르긴 할 건데,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자극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있는 자극을 계속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행동의 패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만드는 거.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고,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아동은 그 타요 메트로버스 있잖아, 메트로 그 기차의 노래를 듣다가 최절정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랬더니 노래 부르고 싶어서라고 자판을 썼어요. 근데 그 아동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봤더니 항상 그 노래의 클라이막스에 음성상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노래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허밍으로 좀 대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상 듣던 부분에 절반은 하고 절반은 저를 보고 이렇게 허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 해결이야.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 뽀로로 동요나 타요버스 동요나 이런 것들은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언어가 어눌한 아동들은 빠른 속도로 따라 부를 수가 없으니까 노래는 불러야겠고,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각을 추구하는 행동, 스스로 감각을 만드는 행동, 그리고 뭐 회피하고 싶거나 뭐 놀고 싶을 때,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문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형태적으로 나눠보면요, 모터, 움직임을 포함한 감각 추구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흔드는 거 있잖아요. 몸의 부분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게 움직임을 포함한 감각 추구 행동이고요. 물건 상동 행동은 이제 장난감이나 특정 사물이 개입돼서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돌리기, 줄 세우기, 먹기, 입에 넣기도 손이 아니라 꼭 사물을 입에 넣는 아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물건 상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 음성 상동, 기능이 없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거예요. 단어도 아니고 맥락 없이 웃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수업 도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어딨어? 하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나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 자극이었어요. 왜 맥락이 없잖아요. 제가 애를 간지럽힌 것도 아니고 공부 끝 이러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더라고요. 이것도 그럴 경우에는 음성 상동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뭐 가방 어딨어? 라고 물어봤는데 지수야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들은 지연된 반향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음성 상동 행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알파벳 숫자 세기 1, 2, 3, 4, A, B, C, D, E, F.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하는데 알파벳은 그렇게 잘 알아요 라고 하지만 그게 아무런 언어 소통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음성 상동 행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 뭐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 어디서 왔어? 즉각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언어의 기능이 있거든요. 언어 모방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향어라고 말하는 즉각적인 음성을 모방하는 거는 음성 상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기능이 있는 언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손 움직임, 움직임이 들어간 대표적인 상동행동을 보면 손가락 흔들기, 손가락 꺾기, 맥락 없이 막 그냥 여기저기 포인팅하는 거, 다음에 손 부채, 더울 때 하는 건 상동행동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채질 하시잖아요. 뭐 물건을 사용한 상동행동은 아니고 더워서 하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이죠. 얼굴이나 귀에 손가락 넣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나 뭐 이런 구멍 들어가는 쪽에 손가락 넣는 것도 상동행동, 귀 막기도 상동행동이에요. 시끄러울 때 막는 거랑 상관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막아요.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손을 사용한 상동행동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 가지고 하는 상동행동, 돌리기, 줄 세우기, 입에 넣기, 뭐 측면 옆으로 보면 엄마들이 막 그만 봐!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물건이 들어간 감각추구 행동도 물건 가지고 하는 상동행동 영역입니다. 다음에 음성상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가 없고 맥락이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5초 이내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일단 뭐 너 이름이 뭐야? 김민영 말했어요. 그럼 보통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데 한 번 말하고 나서 음성상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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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게 저 밑에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음성상동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음성상동 행동이 아닌 건 속삭이는 거, 뭐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거, 간지럽혔더니 웃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각적인 반향어는 음성상동 영역이 아니에요. 자동적 강화일 경우, 그러니까 심심해서 자기가 기쁘게 하려고 스스로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동은 중재 방법이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그런 자기가 하는 상동 행동보다는 적절한 행동에 차별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건 경쟁 반응을 찾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극이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그 감각행동, 상동행동이 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가 물건 상동이나 신체 자기자극이나 음성 상동을 하는 아동들은 항상 하는 것 같지만 레파토리가 있어요. 얘네들도 규칙에 따라서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요 버스를 할 때 그리고 뽀로로 동요를 듣다가 숫자 노래 있잖아요. 랄라랄라랄라라 딱 그 부분에서만 음성상동이 폭발하는 아동이 있어요. 혹은 이 타요 버스를 옆으로 눕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요 방구 소리를 찾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거 할 때는 감각 자극 추구가 심한데 그 쭉쭉이 뭐 개구리 알이나 다른 거 뭐 클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놀 때는 음성상동이 안 일어나는 그런 자극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과 함께 했을 때 자기 자극 행동이 덜 일어나는지를 찾는 거고 네 번째는 반응을 제지하는 거예요. 블락킹. 자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올리는 순간 블락킹을 어떻게 할까요? 손 이렇게 그쵸 잡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눈을 가리거나 그래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빨리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손을 드는데 우리가 바로 옆에서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순식간에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끝내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 이렇게 조금 궁금하시면 자위행동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작을 하려면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넣는 행동이 시작됐어. 그럼 끝내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빼면 되죠. 그렇죠? 고추를 만지거나 그 부위를 만져가지고 감각을 느끼기 전에 블락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지하는 반응 제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행동.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자동적 강화, 심심해서 하는 행동들 같은 경우에 적절한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놀이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 가만히 내비두면 사회적 상호작용 안 하고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자극 행동을 하기 때문에 촉구를 통해서, 혼자서는 안 하니까 엄마한테 공 굴려봐, 뭐 이거 던져봐, 엄마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촉구를 통해서 계속하면서 강화를 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놀이 기술을 가르쳐요. 이것도 타요 버스만 가지고 노는 애들은 다른 거 주면 잘 안 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촉구를 통하거나 응용행동 분석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는 페어링이에요. 이거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자극, 중립적인 자극, 얘는 클레이에 관심도 없어요. 클레이 주면은 막 이렇게 하는 아동이면은 클레이를 좋아하고, 클레이는 그냥 관심이 없고 고래밥이 좋아요. 그러면 클레이를 옆에만 놔. 만져, 밀어 이렇게 하기 전에 옆에 놓은 상태에서 고래밥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렇게 계속 시간을 지내다 보면 고래밥, 항상 클레이가 옆에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받았어. 이런 경험이 누적되기 때문에 클레이에 대한 점토에 대한 반향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노는 거 봐봐. 보는 거, 다음에 만지기만 해, 뚜껑 열기만 해,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아동 중에 물건을 그렇게 튕기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책에다가 튕겨. 튕기는데 이게 던지는 맛도 있지만 튕기는 거 그렇게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각적인 추구가 있으니까 책이랑 페어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책을 꺼내면 제 뺨을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2시간 조기교실 가르칠 때 뺨 20-30번 정도 맞았거든요. 책 보자. 바로 조그만데 엄청 세게 때렸거든요. 그래서 보지도 마. 책 옆에 있고 걔는 빼빼로를 좋아해서 빼빼로 먹어. 책 잘 보네. 책 근처에만 있었거든요. 책 잘 보네. 빼빼로 먹고 나중에는 책 가지고 와. 혹은 여기 두드려봐. 이렇게 해서 빼빼로 먹이고, 그래서 그 세션 끝나고 갈 때는 책이 없으면 치료실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 책 몇 권 훔쳐갔어요, 걔가. 그 정도로. 그래서 중립적인 자극이나 관심 없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법을 페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봐, 여기 뭐 있어, 이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얘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점차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기술을 확장해서 가르치면 감각 추구 행동이나 이런 패턴들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놀이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간단한 놀이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촉구나 해봐 이런 지시 없이 딱 줘보고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먼저 관찰을 하세요. 해서 그냥 이렇게 만지고 끝난다. 그런가? 그러면 얘의 레파토리는, 클레이를 가지고 노는 레파토리는 딱 이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런 독립적인 놀이가 없으면 그때 촉구를 제공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질리게 하시면 안 돼요. 몇 초 하고 끝내야 돼요. 선생님 따라해봐. 콩콩콩 끝. 또 시키려나 짜증이 내기 전에 아니야 놀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질만 나게 조금씩 이제 도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놀이 레파토리를 쭉 늘리시는데, 공은 보통 공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가 뭐예요? 던지고 차고 굴리고 이렇게 그 농구공 거기 골대에 넣고 요런 걸로 기술 조금 짧게 늘리고, 클레이는 밀고 다음에 클레이에 촛불 꽂고 요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레파토리를 쭉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처음에 혼자 놀도록 한 다음에 옆에서 이제 우리 치료사나 부모가 아주 짧게, 친구가 그냥 요렇게만 하면은 엄마 따라해봐 콩콩 하고 끝. 엄마 따라해봐 후 돌리고 끝.
이렇게. 그래서 2, 3초가 넘지 않도록 레파토리를 짧게 가르쳐서 놀이 기술을 가르치고 혼자 이제 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하는 거 따라하고 선생님이 하는 거 따라하고 강화를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으면 이제 이 놀이 기술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끼리 모형 가지고 놀면 코끼리 흉내 내면서 쿵쿵쿵 걸어가는 거, 다음에 먹이는 거 흉내 내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냐면 코끼리를 줬을 때 혼자 쿵쿵하고 혼자 먹이는 거 한번 해보고 요런 거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이건 되게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해보려면 도망가는 녀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만 아동들이 보면 놀이 기술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 하고 도망가. 그쵸? 버스 가지고 뭐 타고 오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도망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레파토리를 늘리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다음에 나이가 연령이 조금 있는 아동들에게 저희가 효과가 굉장히 검증된 방법은 비디오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모델링이 놀이기술이나 사회성 기술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입증된 전략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캐리 언니 나와서 막 여보 배불러 뭐 음식 차려줘 배고파 물 줘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아동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놀잖아요. 그리고 뽀로로가 나와서 뭐 바나나 차차차 춤추는 거 보면 옆에서 흉내 내는 거.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방 능력이나 놀이 기술이 발달한 아동들은 한 3분 정도를 보고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모방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 이제 발달 지연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모델링을 시키려면 세그먼트 기법이라고 해서 10초나 굉장히 짧은 거를 보여주고 따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캐리 언니나 뽀로로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이거 보면 뭐라도 배우겠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하지만 이게 감각축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 학습이 필요하다면 모방 능력을 키우려면 세그멘트로 잠깐 비디오 박수 치는 거 하고 얘가 따라하고 혹은 뭐 캐리가 그 케이크에 촛불 끼우는 거 그것만 딱 따가지고 보여주고 얘 보고 이제 우리가 이때는 비디오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치료사들은 따라해 이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봐 따라해 이게 아니라 비디오 모델링은 말 없이 신체적 촉구로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짧은 세그멘트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다음에 얘가 그 부분을 보고 안 하면 조용히. 왜냐하면 우리가 얘처럼 따라해봐 이렇게 말하면 비디오를 보고 모델링을 하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지시 따르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모델링을 하실 거면 짧게 쪼개가지고 보여주고 아동이 따라하게 하고 강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놀이기술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 모델링이 효과적이려면 동작 모방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사물 모방,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모방을 하는지. 다음에 비디오 모델링은 컴퓨터나 뭐 패드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모델링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면 여기 스크린에 뭐 바나나 놓고 같은 거 맞춰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여기에 있는 바나나랑 여기 있는 바나나랑 매칭할 수가 있으면 비디오를 보고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선수 기술이 없으면 비디오 모델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과 사물 매칭 등을 우리가 한번 이제 나눠서 평가를 해본 다음에 비디오 모델링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놀이 기술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놀이 기술이 아예 없어요. 1도 없어요. 이런 아동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놀이에 지속적으로 그래도 노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폐 성향이 있는 아동들은 항상 놀던 것만 가지고 놀거든요. 익숙한 걸 가지고 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장난감이나 놀이 활동에 노출을 지속적으로 시켜주면 언젠가는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서야 놀이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활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얘가 이제 7세고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타요랑 뽀로로는 조금 줄여야 돼요.
네, 이제 뭐 6, 7세는 이제 생활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든.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로 계속 노출을 시켜서 다른 것도 재밌다는 걸 조금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각 추구 행동이 덜 일어나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리스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놀 때는 그 행동을 안 보이네? 이런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에 경쟁 반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종류가 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라라라 막 이렇게 하는 아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찍는 아동들 있거든요. 꼭 이런데 이렇게 찍어보는 아동들 이런 거랑 비슷한 감각을 얻을 수 있는 피아노 누르기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시켜보는 거죠. 혹은 클레이 반죽 누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형태는 같지만 느낌 비슷하지만 꼭 이런 모서리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조금 대체하는 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촉지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약간 손가락을 오물오물 거리면서 느낄 수 있는 장난감, 뭐 구슬 끼우기나 아니면 조그만한 블럭 끼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적합한 놀이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행동이 있는 아동들은 제가 지금 현재 가르쳐서 피아노를 반짝반짝 작은 별, 나비야 나비야, 떴다 비행기 다 쳐요. 타요까지 쳐요. 그래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주면서 오늘은 무슨 노래 칠 거야? 그러면 떴다 비행기 쳐봐 그러면은 뭐 떴다 이거 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전환하기는 한 거지만 제가 그 아이를 2년 동안 지도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혼자 있으면 이게 편하구나.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절망감을 느낀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꼭 항상 요것만 하다가 이제 피아노도 누르고 클레이도 누르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데 비슷한 느낌의 놀이는 아닌데 얘가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연필 꼭다리 돌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랑은 다른 건데 이거 할 때는 또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피아노 치는 것보다 뭐 형태는 다르지만 더 다른 활동을 더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경쟁, 동기, 감각적으로 비슷한 활동이나 자극은 감각 추구 활동의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건데 저희 ABA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그거를 강화처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타요 버스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강화제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잘했어 하고 그걸 듣게 해요. 자주 듣게 해요.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들으려고 텐트럼을 부리거나 뭐 일부러 더 찾아 듣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자 들어라 마음껏 들어라 이러면 어떡해요. 나중에는 지겨워 이런 느낌이 들겠지 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여서 불 이렇게 하는 애들은 강화 자극을 막 불 돌아가면 사이키 조명 같은 거 써요. 장난감 막 불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장난감 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지고 놀게 하면 굳이 그걸 하려고 막 이렇게 눈 쳐다보지 않겠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어머니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아동은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면 이젠 지겨워 그만 볼래 해서 상동행동이나 감각추구 행동이 감소하는 아동들도 있지만 반대로 폭발하는 아동이 반드시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꾸만 빠져든다, 더 하고 싶다, 늪처럼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통이나 뭐 이런 치료센터에서 원 없이 마음껏 해주면 덜 해요. 이것도 반반이에요. 덜 하는 아동이 있지만 미친 듯이 더 폭발하는 아동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도하는 아이나 우리 아이가 이거를 그냥 놀 때 이거를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덜 하는 아이인지 하면 할수록 더 찾는 아이인지는 객관적으로 좀 데이터를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원 없이 하게 해주면 반드시 조금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행동이 줄어들 것이다는 아니라는 거. 아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감각 추구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 자극,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를 치는 거 대신에 피아노를 치게 하거나 클레이를 치게 하면 훨씬 더 기능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를 왜 쳤겠어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쳤는데 피아노 네가 치라니까 나는 이거 또 쳐. 하지만 혼자 했을 땐 또 심심해. 혼자 놀 기술이 없어. 그래서 경쟁 자극을 찾아서 놀게 하는 거는 대체 항상 기능적인 선택은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돌리고 싶어? 그러면은 뭐 네 손가락 돌리지 말고 선풍기 돌려. 이게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선풍기 돌리는 것도 그렇게 꼴보기 싫어. 엄마 입장에서. 그렇잖아. 얘가 이거 했더니 이제 또 다른 거 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체 자극을 찾아서 가르친다는 게 꼭 적절한 행동이나 표현 방법을 가르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모서리 치는 거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피아노를 막 이렇게 쳐서 마음의 위안은 돼요. 이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얼마나 용납 가능한 행동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인 거죠. 다음에 음성상동을 볼게요. 음성상동은 얘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상동은 다른 이 신체적인 상동이나 장난감이나 물건을 가지고 하는 상동행동보다 훨씬 접근이 까다로운 게 뭐냐면, 장난감으로 막 이렇게 막 시각 추구하면 어떻게 해요? 반응 차단 어떻게 해요? 장난감을 안 주면 돼. 그쵸? 혹은 맞거나, 혹은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은 그 블락킹 어떻게 해요? 손 막으면 돼. 근데 음성은 자기가 성대에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일단 소리를 내면 우리가 목을 조르거나 뭐 이걸 제지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성상동 같은 경우엔 중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음성상동 언제 일어나냐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뭐 센터나 뭐 언어치료나 이런 걸 해서 음성 모방을 시작하고 난 아동들은 음성상동이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컴플레인을 뭐라고 거시냐면, 얘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혼자 놀면서 그렇게 끄끄거려요. 소리도 내고 바바바바바 이런 소리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라고 말하면 확실히 속이라도 편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바바바바바 이러니까 없던 문제 행동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음성 모방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음성 상대방의 소리를 따라하고 내가 소리를 내서 강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조금 좋은 행동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성 모방 우, 엄마, 아빠 이거 시작한 아동들은 옹알이처럼 음성 상동도 늘어요. 이거는 이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음성 발화 활동을 아이가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언어가 늘면서 조금 감소할 거예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고 소고 노력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거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반응 방해 후 다른 활동 전환, 저희가 그냥 전문 용어로는 RIRD라고 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있으면 그걸 끊는 거예요. 왜냐면 음성상동 같은 경우에는 맥을 끊지 않으면 애들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우리가 옆에서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맥을 끊는 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다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아이거나 반향어가 있는 아동이면은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얘가 대답을 거의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TV에 막 한참 푹 빠졌을 때 남편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물어보면 대답 안 하잖아요. 지금 분노가 막 올라오죠. 공격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음성상동이나 자기자극 행동에 푹 빠졌을 때 제지하면 공격성이 증가해요.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분노 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촉구를 주는 거죠. 너 이름이 뭐야? 김민영까지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에코익이 강한 애들은 꼭 에코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 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뭐 줄까? 비타민도 제가 하면 이제 막 이 하다가 비타민 이렇게 따라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성상동의 맥을 이제 끊으면 훨씬 더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음성 산출로 이제 도와주는 거고, 자료를 첨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이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걸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누구야? 선생님 혹은 뭐 책, 핑크퐁 이렇게 자료를 말하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연구 중에서 텍트, 저희는 명명하기, ABA에서는 명명하기를 텍트라고 하는데, 텍트 훈련을 시키면은 약간 음성상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누적돼서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거 이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과, 바지, 가방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음성상동의 욕구가 올라오면 랄랄랄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거를 보고 책, 가방, 뭐 연필, 눈에 보이는 걸 말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높은 중재충실도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자기 자극할 때마다 옆에 붙어서 이름이 뭐야? 이거 뭐야? 계속 시켜야 돼. 그러니까 거의 잠잘 때 빼고는 옆에서 중재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중재 방법이에요. 다음에 상동행동 움직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제지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행동을 동시에 지도하는데, 만일에 얘가 뭐 자위행동으로 자기 자극 행동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손을 제지해서 뭐 박수 쳐, 아니면 예쁜 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쁜 손은 너무 수동적인 행동이니까 그거 대신에 뭐 다른 클레이를 주무르게 하거나 풍선에 밀가루를 넣어서 이거 고추 만지는 대신에 이거 만져라, 이렇게 대신에 다른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움직임이 들어간 행동을 제지하려면 손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빠지고 있는 행동에 물리적으로 누가 접근하고 어떤 제지한다는 느낌은 몸을 제지했을 경우에 반감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움직임 상동 중재 시 공격성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동들을 지도해 보면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노래 듣고 있는 거 끊고 이제 선생님 줘 그러면 폭발적으로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이럴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것들에 너무 집착이 강해서 회수할 때 꼭 울고불고 텐트럼으로 끝난다. 그러면 차라리 그 자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공격성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혼자 놀 때 그거 가지고 놀게 하거나 수업 때 강화 자극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을 제지할 때 신체적인 촉구가 들어가는 경우 아동들이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동은 그런 자극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가지고 놀게 해요. 충분히. 그래봤자 1, 2분 차이거든요. 기다려줬다가 아니면은 다른 거, 조금 다른 좋아할 만한 다른 행동으로 이제 바꿔준다거나 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음성상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하는데 너 이름이 뭐야? 김민영 말을 못해. 이럴 경우에는 음성으로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행동 모방으로 중재를 해요. 밥 먹자, 지수야 밥 먹자, 같이 먹자 이런 말 하고 음성을 못하는 아동이라면 선생님 따라해 요렇게. 그러면 얘가 하다가 사람을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끊겨요.
맥이 끊겨요. 우리는 이 음성상동의 맥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맥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푹 빠지다가 TV를 한참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나면 너무 짜증이 나죠. TV를 보고 싶지가 않아 다시. 맥이 끊겨가지고 나중에 혼자 몰아볼란다 그러지 다시 보지 않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상동의 맥을 끊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음성 움직임이 이 음성 레파토리가 적은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거를 제지하고 다른 뭐 선생님 따라의 장난감이나 움직임 모방으로 중재를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반응을 제지하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거의 한계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지를 했을 경우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심심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네 이름 뭐야 김민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적합한 중재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기술이라든지 놀이 기술 확장이라는 대체 행동 지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상동 행동 할 때마다 혼내는 방법 부모님이나 엄청 많이 쓰세요.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혼나서 일시적으로 감소해요. 눈치가 있거든요. 더 이상 하면 맞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님의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엄마가 이렇게 그만! 팔! 손! 이렇게 이거 엄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동의 이 행동 빈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감통 이거는 굉장히 조금 민감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 싶어요. 관심 기능일 경우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상동 행동을 하는 아동 같은 경우에 감통 치료는 효과가 없어요. 저희 ABA에서도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관심 끌기 기능인 경우에는 1대1로 치료가 들어가 언어 치료나 뭐 감통이나 ABA나 관심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제발 애들이 막 꼴 보기 싫어서 막 이렇게 도망가면 같이 관심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지시 수행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면 굳이 감통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진 않고 회피 기능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는 감통도 이거는 약간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은 감통은 뭐 학습적인 거 색칠해, 가, 써, 이름 뭐야 이렇게 굉장히 학습 중심의 활동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피 행동으로 많은 아동들은 감통에 들어가면 그런 뭐 지시 수행이 굉장히 밀도 깊게 들어가지가 않고 해도 뭐 몸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회피 행동 기능이 조금 감소한다는 거. 하지만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다음에 감각 추구 정말 감각을 추구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자극 행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감각 처리에 문제가 있고 소근육이나 뭐 이런 뭐 이런 기술들이 부족해서 감통을 한다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만일에 이 아이의 감각 추구 행동의 기능이 관심 끌기나 회피 기능이로 주로 얘가 막 그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감통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심심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놀이 기술을 확장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증가시키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동 행동으로 왜냐면 이거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감각 추구 행동이 있으면 무조건 감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행동이지만 기능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접근을 해야지 그 행동 중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효과가 검증된 이 중재 방법을 제가 발표한 거고 그래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